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1월 16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냉철하고 흥미로운 분석, 그리고 내용이 워낙 재미있어서 좀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자,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 팬클럽화된 보수층을 향한 쓴소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 조갑제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서 제가 좀 놀랐는데 어떤 내용의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두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한 평가, 우려, 그리고 조언까지 담고 있습니다. 직접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발언했는지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1월 4일 TV조선이 운영하는 채널 강펀치에 출연해서 약 40분간 대담을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흥미로워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한번 여러분 기사나 유튜브로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여러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두 가지 부분만 압축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수 지지층을 향한 이준석의 쓴소리 뭐였을까요? 자, 사회를 맡은 강상구 부장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준석을 바라보는 보수층의 마음은 이런 것 같다. 처음에는 정말 기대했고 정말 예뻐했는데 그거 좀 잘하지. 왜 그렇게 분열로 가고 왜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야. 이런 기대와 실망, 자,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어떻게 답했을까요? 직접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인들께서 본인들 자녀나 아니면 손자 손녀에게 이 정도로 한 정당에서 린치를 가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다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냐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직장 내에서 굉장히 괴롭힘 이런 게 강했다고 생각하면은 누구의 편에 서겠느냐. 보수 정당의 지지자들은 왕당파적인 성격이라고 제가 가끔 다 비하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게 강해요. 예,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대통령에 무조건 추종해야지. 아니 후보가 되는데 추종해야지. 그런데요. 그러면요, 제가 그때 나이는 젊었지만은 대통령 후보가 있으면은 당 대표입니다, 제가. 그러면 선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대통령 후보인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선거에 지휘를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제 입장은 이거예요. 후보 비위 맞추다 선거를 질 거냐, 아니면 선거를 이기는 대표가 될 거냐, 그 둘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제가 지탄받아도 이기는 길을 가겠다 선택한 거고요. 제가 선거 졌으면은 지금 졌다고 욕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기고 욕먹는 건 저는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나왔던 말 있잖아요. 이준석이 때문에 이준석이만 나가면 우리가 지지율 3, 4% 오른다. 이준석이 없었으면 7, 8% 차로 우리가 대선 이겼을 거다. 그거 믿으셨던 분은요, 그거 믿고 계속 가시면 돼요. 예, 이번 총선은 그 논리대로라면요, 이준석이 나갔으니까 이제 거의 한 15% 차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결과는 수도권에서 지금 15%, 20%씩 지고 있다는 건데, 저는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요, 저는 나가라고, 지금 분명히 여기에 댓글 다시는 분 중에 보면은 이준석이 제발 나가라고 댓글 달았던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택에 후회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가서. 예. 나중에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보수가 잘 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잘 됐으면 좋겠다, 다른 생각하시면요, 과감하게 생각을 교정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 희생해가면서 대선 이기기 위해 노력했고요. 아까 전에 말했죠. 저는 종로 국회의원 나가면 됐었어요. 근데 포기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사리사욕이 있겠어요? 지금도 제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요, 지금 신나게 나가라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은요, 끝까지 이렇게 댓글 다셔야 됩니다. 예. 지금 막 한동훈 장관 언론 띄워주니까 야 이러면은 이준석이 대체되고 2030이 돌아온다. 2030 지지율 보고 오세요, 어떤 상황인지. 근데 나중에 현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다 이렇게 이긴 건데 해서 제가 부정선거 아니라고 그렇게 할 때 저 욕했잖아요. 근데 그럼 그 논리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문재인은 어떤 사람이길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선과 지선에서 왜 부정선거 안 한 거죠?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은 항상 누가 했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 그러는데 왜 대선은 그럼 부정선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 괴리를 빨리 극복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계속 슈퍼챗 뜯어가고 이런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한테 현혹돼가지고 이 판 길어지면요, 보수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가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난번에 이제 조갑재 대표님이 조선일보에 기고하셨을 때, 맞아요. 그 글 잘 봤죠. 아무리 여러분이 조갑재 대표에 대해 가지고
네가 뭐 어떻게 됐구나부터 뭐 너는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 조갑제가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요. 왜 내가 조갑제는 보수가 아니다는 댓글을 달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대통령을 감옥 보낸 검사를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조갑제가 보수가 아니란 말 내가 쓰고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몇 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가 댓글 달고 있었을 거거든요. 이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탄핵당하고 나가지고 옛날에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용익 비대위원장, 뭐 홍준표 대표 이렇게 하면 황교안 대표 하면서요. 누군 이런 얘기예요. 보수가 통합합을 이긴다. 황교안 대표 때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이요. 보수의 최대 통합치였어요. 그렇죠. 다 모았죠. 그런데 180석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네가 통합해가지고 하면 무조건 우리 선거 이길 수 있어. 어디 유튜브 보니까 우리가 이 통합만 하면 200석 한다더라. 유튜브를 왜 믿습니까? 당대표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당의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왜 당대표를 가르치려 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이 자리 나와가지고 또 욕댓글 달리겠지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 깨어나셔야 돼요. 예. 예, 제가 미쳤다고 저 바보입니까? 제가 보수에서 제가 성골이지 박근혜 퀴즈부터 시작해서 TK 어머니 아버지 출신을 해가지고 제가 그 길을 안 간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수는 다시는 집권 못하고요. 보수는 망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씨의 발언이 워낙 재미있어서 옆에 있던 사회자, 패널 다 웃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도 정말 재밌게 들었지만 아주 진심 어린 충언으로 들렸습니다. 이렇게 팬클럽화된 보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것에 빠져서 이렇게 현실 부정하는 모습으로는 정말 보수 이러다 망한다. 저는 진심 어린 충고로 들렸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동훈에 대한 발언으로 넘어갑니다. 최근 어떤 한동훈 효과에 대해서 좀 당신 깎아내리는 것 아니냐 사회자가 이렇게 묻는데 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 한번 또 들어보시죠. 신년 여론조사 보면은 분명히 한동훈 효과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한동훈 효과라는 거를 약간 인정을 안 한 듯한 뉘앙스가 살짝 느껴지거든요. 그냥 저희 솔직하게 얘기하죠. 네. 예. 조선일보가 그 정도로 밀어주면요. 예. 저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저희가 배제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한 일주일만 지나면 언론들이 냉정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하. 이렇게 밀어줬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가? 아.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까 제가 양주필이 쓰신 칼럼을 되게 저는 의미 있게 봤는 게 뭐 당연히 제가 아는 양주필은 나라 걱정이 많은 분이니까. 이준석을 무지하게 아꼈던 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나라 걱정하는 입장에 쓰셨을 때 봤을 때 결국 그 얘기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져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주 성공적인 정치 임무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결국 정권 심판론을 낮추는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 언론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2주 가면서 이제 사실 신비감은 벗겨지고 결국에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의 시금석이 요거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전국에서 횟감으로 올라온 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정무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밖에 어필한 건 뭡니까? 오히려 또는 당내 의원들이 기대하던 게 뭡니까? 오히려 한동훈이기 때문에 대통령에도 직언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미 그거를 횟감으로 삼아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횟감을 그럼 어떻게 다루느냐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손도 안 대고 있잖아 아직까지.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본인이 지금까지 아까 말했듯이 언론이 이 정도 주목도 만들어 놓은 거는 본인의 그 역할이고요. 저 전당대회 때 생각해 보면요, 저도 초기에 언론이 뭐 신선한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근데 그 다음에 저는 돌파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적 정무적 판단들을 했었던 게 뭐냐면은 가서 결국에는 그렇죠. 그 대구 연설에서 대구 탄핵강을 연설, 넘자라든지 그 다음엔 그 돌파하는 과정은 본인의 역할이거든요. 사실 뭐 언론이 주목하던 정치인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맨날 기자들이 뽑은 대통령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한 꼭지를 더 못 넘어서는 바람에 그거를 달성을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한동훈 위원장도 그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그거는 저도 아까 말했지 개인적인 저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미리 하진 않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했던 평가는 지난 한 2주간의 내용에 대한 평가고 네. 지금 그 임계점에서 넘어설 수 있는 단계냐 아니냐가 이제 한번 판가름인데
그 멋짐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발언의 요지는 한동훈이 등장했지만 아직 정권 심판 여론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지점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이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즉 정말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모두 이걸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걸 정면 돌파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제안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아주 신선한 제안도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떤 걸 제안했는지 한번 또 들어보시죠. 멋짐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예컨대 이런 거겠죠. 거부권은 행사하는데 대신에 뭐 부속실 만드시고 특별감찰관 임명하시고 기왕이면 사과까지 좀 하시고 뭐 이런 것까지 덧붙이면은 이제 한동훈이 한 번 더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과연 할까 안 할까 그걸 다들 지켜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거 지켜보고 있는 것도 제 생각에는 제 관점에서는 네. 저는 그러니까 언론이란 건 국민들의 기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걸 쓰는 곳인데 언론이 지금 그 정도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은 네. 그것보다 좀 센 걸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거 갖고는 약하다. 그걸 넘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당이 받을까 말까 두려워할 정도의 제안까지 해야 된다. 예컨대. 예를 들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헌법 개헌 사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당장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과 감사원장의 임명권을 모두 야당에게 의회에게 넘기는 것을. 그 세긴 세다. 저는 이게 왜냐면요, 우리가 개헌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요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감사원이 미국처럼 사실 의회에 배속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야 행정부의 권한을 굉장히 견제할 수 있다. 근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걸,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나 그런 사람 그런 걸 제안하고 대통령께서 그래, 나도 원래 정권 견제나 이런 걸 떴던 스타검사 출신이야. 근데 권력은 견제받아야 되고, 지금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럼 야당 추천으로 하고 앞으로는. 그리고 감사원장, 내 대통령의 임명권 중에 큰 권한인데 이걸 야당 주겠다. 이걸로써 상시로 날 감시해라. 대신 지금 상황에서 특검은 너무 정략적으로 비춰지니까 이거는 합의에 따라 가지고 일정을 조정하자. 이러면 저 같은 사람도 야, 대통령이 특검 같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주 상시적인 큰 권한을 야당에게 내주겠다는 건데 이걸 야당이 안 받아? 그럼 이거야말로 이 사람이 선거에 미친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저는 그런데 야당은요, 지금 상황의 야당의 능력이면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정부 정력이 떨어지거든요. 그걸 받아들고 어찌해야 되지 이럴 거예요 아마 보면은. 네, 여러분 이준석 대표의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던 기자들도 세긴 세다, 자,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이준석 대표 본인 스스로도 한동훈 위원장 글쎄 못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좀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저는 이날 나왔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조언들을 했습니다.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철규와 같은 너무나 특정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선거 못 치른다. 당내에 그동안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는 여러 당 전략가들, 미디어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과 적극 소통해야 되고 이들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이런 당의 공적 조직을 통하지 않고 그냥 특정 주변인 몇 명에게만 의존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흥미로운 발언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하면서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큰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아주 현실 분석 그리고 선거 전략 여기에 정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런 쓴소리에는 대척점에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도 정말 새겨드려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